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갤럭시 언팩 행사를 사상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공개하는 최신 폴더블 폰에 대한 삼성전자의 자신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진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창업기업 육성, 동대문 상권 활성화 등 사업들을 김현우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접촉 사고 시 저가 차량에만 할증이 붙는 현행 자동차 보험 제도를 뜯어 고칩니다. 앞으로는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은 유예되고 고가 가해 차량의 할증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서울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합니다. 국내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최신 폴더블 폰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오는 7월 말 코엑스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 새로운 폴더블 제품에 대해 강한 자신감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폴더블 폰 사용 비중이 높은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원조로서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서울을 시작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 곳곳의 문화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진칼의 주가도 요동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데요. 증권가에선 한진칼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무산 가능성이 커지며 한진칼의 주가도 요동쳤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기업 결합을 승인했지만 미국과 유럽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두 항공사의 합병이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합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진칼의 주가는 지난 30일과 31일 이거래일 동안 40% 가까이 오른 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합병 무산 시 한진칼의 재무 비용이 오히려 절감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자들은 한진그룹의 지배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무산 시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처분하면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깔린 겁니다. 현재 조원태 한진칼 회장의 지분은 19.79%로 최대 주주지만 순수 지분은 5.78%에 그칩니다. 이외 호방건설, 페노션, 국민연금 등 외부 대주주의 지분도 상당한 만큼 만일 사는이 지분 매각에 나서면 경영권 판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현지 시간 5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여기에 100%를 걸었다면서 무엇을 포기하든 성사시킬 것이라고 전하며 아시아나 인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장에선 조 회장이 해외 노선에 슬롯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며 합병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인수합병 이슈에 따라 한진칼 주가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합병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는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때는 나중에 다시 호재성 혹은 악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SBA 서울경제진흥원이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산업과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창립 25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서울 기업과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공공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라는 새로운 비전도 공개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총대표이사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최근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예.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예, 예. 영역이 더 확장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사명을 변경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산업진흥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왔지만 경제진흥원이라는 게 좀 더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예. 서울 경제 활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진흥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보다 경제진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창업 생태계라든가 중소기업에는 자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경제진흥원이라고 하면 자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쪽 부분의 전문성을 좀 강화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또 알아보니까 이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예. 특히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 다양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창업본부에서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공간도 218개 기업에 대해서 그 공간을 싼 가격으로 줘서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제조업들한테는 마케팅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많은 기술 기반의 기업들한테 기술 상용화 자금이나 기술 개발 자금의 정책 자금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전략 사업으로 컨텐츠 본부에서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너무 좀 다양해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취업사관학교라는 걸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취직을 위한 교육과 취직 알선 이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서울에 있는 기업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인 청년 취업 사관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잘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또 기업체에서는 특히 IT 인력, 4차 산업혁명의 발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IT 인력이 부족해서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면 이 미스매칭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극복해 줄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 21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2022년까지 7개 구에 7개의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는 8개를 더 만들어서 서울시의 각 구에 하나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6개 구에 26개를 다 만들 건데요. 이게 네네. 취업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IT 프로그램 인력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핀테크서부터 AI, VR, XR까지 전문적인 영역의 교육을 시켜서 또 교육을 시킨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 잠 멘토링을 통해서 취업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한 74%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4%. 예, 꽤 높죠. 네, 그러면 이 서울 창업 허브를 통해서 이 서울시에 예. 소재하는 창업 기업들을 육성하시는 일도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진흥원만의 창업 지원의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에 대한 공간 지원을 해주는 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진흥원이 특별히 잘하는 건 뭐냐면 창업 생태계가 시간이 바뀌면서 조금씩 발달하거든요. 그 시대마다 조금씩 지원해줘야 될 테마가 바뀌는데 저희는 지금 성수, 마곡, 또 창동, 그다음에 공덕 네 군데에서 한 220여 개 기업들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강점을 주고 있는 건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정부 주도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과 이런 스타트업들 매칭을 시켜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까지 한 40여 개의 중견기업 대기업하고 45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매칭을 시켜서 실제로 투자 유치도 한 1,800억 이상 해내고 또 기술 제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 200건 이상 해내고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저희가
리딩 역할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동대문 일대를 뷰티 패션 사업의 성지로 만들 계획을 밝히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도 하고 다녀서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반도체는 서울의 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산업이에요. 아, 그렇죠. 서울의 대표적인 자동차는 울산의 산업이에요. 반도체는 경기도의 산업이고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은 누가 뭐래도 뷰티 패션이거든요. 그런데 그 뷰티 패션의 그 대표적인 클러스터가 동대문인데 이 동대문 상권이 코로나 이전에도 사스, 메르스 거치면서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패션 갭인 자라가 전 세계의 매장이 1,300개가 안 돼요. 근데 동대문에는 25,000 개의 매장과 전문 인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죽어가는 상권에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공실률도 높아가고 있어서 저희 생각은 거기다가 아주 그 동대문 DDP 일대를 패션 클러스터로 특히 디지털 패션 클러스터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앵커 시설이 연말에 하나씩 오픈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엘리트 패션의 디자이너 패션으로 밀라노를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패션 산업으로는 밀라노를 이길 수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패션도 데이터에 싸움이다. 네. 사람들은 그냥 디지털 쇼룸에 가서 야간 도매 시장이 아니라 그 도매 시장을 낮으로 옮기고 낮에 옮겨진 도매 시장에서 옷을 즐기고 가시면 되는데 그걸 다 데이터화하겠다는 거. 옷을 다 입어보지 않아도 이제는 파란색도 입어보고 예. 이 화면을 통해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즐기고 가지만 그 밑에는 다 데이터가 쌓이는 거여서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하얀색이 맞더라. 아, 저 나이 또의 남자들은 검은색을 선호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AI가 돌리는 거는 결국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10만 개 있을 때하고 10억 개 있을 때하고 예측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동대문 DDP에 생기는 디지털 쇼룸에서 즐기고 가시면 되는데 그 밑에서 공공 부분에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결국은 서울의 패션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DDP가 그 중심 축이 될 겁니다. 올 연말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조금 다른 얘기로는 연말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이제 패션 뷰티 콘텐츠 행사인 서울콘 개최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아, 이건 조금 패션 뷰티 행사라기보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왜 그 CES 서울시를 대표해서 저희 경제진흥원이 CES 주관기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CS 갔을 때 지난 23년 초였죠. 많은 기자분들이나 정부 관계자들 많이 물어봐요. 이제 한국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국에도 이제 CS 같은 거 있을 때가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런데 CS가 같은 게 성공하려면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CS는 67년도에 뉴욕에서 가전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가전. 네. 예. 67년도에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시면 거기서 그게 열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국에서 열리는 게 동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박람회가 반도체 하면 동의가 되겠죠. 네, 근데 반도체는 일반인들한테 확장성이 없어요. CES는 가전에서부터 모빌리티, 정보통신 일반인들한테까지 확장성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뭘까? 남들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플루언서 자체의 박람회를 하자. 그러면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온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미디어예요. 그럼 전 세계 미디어들이 서울에 오게 되고 연말에 그들이 와서 뭐 하겠어? 서울을 생중계하겠죠. 그러면 홍보가 그만큼 될 수 홍보하겠죠. 전 세계 10억 명한테 그래서 저희 연말에 보신각 종친거를 생중계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잘할 때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3, 2, 1, 0 하면 해피 뉴 이어 하는 걸 보면서 언제나 그걸 나도 언젠가 저기 가보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전 세계 10대, 20대 애들은 해피 뉴 이어 행사만 하게 되면 서울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입니다. 네, 보신각 예. 보면서. 보신각 보면서. 정말 좋은 예. 계획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 것 같은데요. 이 서울콘 행사도 더욱 기대가 되는데 예. 지금까지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차 운전하시면서 상대 과실이 더 높은데도 상대 차량이 고급차라는 이유로 내 보험료가 할증된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고 할증 체계가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저가 차량은 고가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이 훨씬 낮더라도 오히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 90%인 고가 차량의 손해액이 1억 원, 과실 비율이 10%인 저가 차량의 손해액이 200만 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현재 저가 차량 운전자는 고가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1,000만 원을 내야 하고 고가 차량은 18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저가 차량 운전자의 배상액은 보험료 할증 기준액인 200만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저가 차량엔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반면 고가 차량은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 고가 가해 차량이 1등급 할증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 발생 시 높은 수리 비용을 불러온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선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선 별도 점수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식입니다. 단 적용 대상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넘는 경우입니다. 또 저가 피해 차량 배상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차량의 경우 고가 차량과의 수리비가 3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물어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재건축에 밀려 한풀 꺾였던 리모델링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 도시 지역 내 리모델링 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DLENC가 국토부로부터 수식 증축 리모델링 신기술을 인증을 획득하며 수주 경쟁에 군부를 지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DLENC는 포스트 텐션 하중 전이공법 개발에 성공해 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기초보강 공법을 개발해 국토부로부터 건설 신기술 인증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수평 증축이 아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파트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추가로 올려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층수를 올리는 경우 하중 분산 문제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수직 증축은 그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습니다. DLEN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층 벽체에 강연선을 설치해 벽체에서 건물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을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기둥이 받는 하중 조절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수직 중축 리모델링 기술은 안전성이나 사업성 측면에서 한계를 좀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포스트 텐션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을 개발해내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DLENC는 향후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 시 거쳐야 하는 공인기관의 기술 인증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안전성 검토 심의가 단축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업성이 극대화되는 건 물론 향후 수주 경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 가구 수를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규제 완화인 만큼 이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에선 포스코 ENC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만 수주 1조 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쌍용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도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도시정비 강자인 GS건설의 경우 지난해 리모델링 전문 연구 조직인 리모델링 랩을 만들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오늘 경남 사천 본사에서 폴란드 수출형 FA51호기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계약 체결 이후 8개월 만에 달성한 역대 최단기간 출고 기록입니다. 이날 출고식에는 강구영 카이 사장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이종석 국방장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FA51호기는 폴란드 노후 전투기의 신속한 교체와 신형 전투기 조기 전력화를 위해 전력 공백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로 FA50GF를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FA50GF는 7월까지 비행 시험을 거쳐 8월부터 첫 납품을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총 12대가 우선 납품될 예정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정 1호 공약인 경남투자청이 지난 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남투자청은 2030년까지 국내외 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이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5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경남투자청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민선 8개 1호 공약인 경남투자청 설치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외 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을 이루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청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면 기업과 투자를 우리 경남에 많이 끌어오는 전위대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경남투자청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설립된 투자 유치 전문 기관으로 투자 운영팀과 국내 해외 투자 유치팀 등 세계팀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투자청은 기업 투자 상담과 설명회 개최 등 현장 중심의 투자 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지역 내 총생산 3위 회복과 인구 순유입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익성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즉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청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사업비 453억 원을 들여 인근 경상 국립대에 조성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경상대에 만들어질 그 타운과 이 양날개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할 것으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특정 시간에 전기를 생산 못하게 한 출력 제한은 위법이라고 전력당국에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9급 지방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8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지원자 수도 전년 대비 4만 9천 명 줄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AI가 인류 존재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 감독기구 창설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심지수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곳곳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5에서 30mm로 내리겠고요.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이 흐려도 낮 더위는 계속됩니다. 당분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이맘때 수준의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내륙과 동해안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이보다 더 더우니까요. 여름철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가 19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서울 27도, 청주 3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가 20도, 강릉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속초 27도, 강릉 29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전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많겠는데요. 휴대가 간편한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